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또 터져나오는 게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 쇼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과 관련된 또 보고서 쇼크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타격이 컸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다시 한번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 외국계 보고서에 휘청휘청 거릴 때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고 또 의미를 어떻게 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고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 영향력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이 이야기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요 이슈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심층 토크부터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연구위원, 그리고 이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토크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먼저 풀어나가게 될지 주제 영상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시죠. 예, 보신 것처럼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주식시장이 큰 파동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이슈의 발단은 노무라 증권이었죠.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매도 의견, 그러니까 비중 축소 의견을 주는 모습 그리고 목표 주가를 현재가보다 낮추는 모습 때문에 한번 크게 휘청이었었는데 좀 이거는 박연미 칼럼니스트께 좀 그 개요들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도 노무라 증권에서 보고서 나왔을 때 83페이지짜리 영어 보고서 읽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 42페이지부터 이제 셀트리온 그룹을 소위 이렇게 낮춰잡는 내용들이었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노무라 증권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도 노무라 증권은 한국 경제에 가장 비관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고요. 당시에 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도 한국이 97년, 98년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다. 원화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내놨었는데 실제와 달랐죠. 이번에는 그 지난 17일에 나온 보고서가 문제였는데 코스닥 지수 35% 오를 동안에 셀트리온의 주가가 227%나 상승했다. 실제 가치보다 굉장히 고평가됐으니 비중을 좀 줄여라. 이 얘기를 듣고 그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됐죠. 10% 정도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이어서 독일의 도이체방크 보고서가 또 나왔어요. 여기도 한국 경제에 그다지 우호적인 회사는 아닙니다. 18일에 나온 보고서인데 셀트리온의 수익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해서 다음 날에 역시 한 10% 정도 주가가 빠져요. 15일부터 따져보면 15일에 그 셀트리온의 주가가 한 3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4일 동안에 18%가 하락을 하죠. 외국계 증권사들이 셀트리온 너무 고평가돼 있어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그 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에도 각각 뭐 8%, 9%에 가까운 급락세가 나타납니다. 이걸 두고 적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오늘부터 또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일이 아닌가 싶네요. 네. 도이체방크는 그렇다 하더라도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 성향을 띌 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또 목표 주가를 엄청 높게 불러가지고 이 가격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오히려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는 워낙 낮춰잡다 보니까 좀 충격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오늘은 다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이것 때문에 좀 급락세가 또 나타났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주가가 어느 정도 빠졌습니까? 네, 앞서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좋은 흐름을 코스닥 지수가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 직격탄을 맞으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가 좀 흔들렸습니다. 지난 16일에는 900선을 넘어섰었는데 어제 지수는 이제 3% 넘게 떨어져서 870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코스닥의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까지 삼형제의 주가가 일제히 빠지면 이제 코스닥 전반에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 세 곳의 그 시총을 합하면 60조 원에 달하는데 코스닥 전체 시총이 310조 원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뭐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각각 6%씩 하락하면 코스닥 지수가 1% 하락한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뭐 지난 12일 코스닥 사이트카가 이제 발동될 정도로 코스닥이 과열됐을 때도 사실 이 같은 바이오주의 그 흐름을 이어갔던 게 셀트리온이었고, 뭐 다행히 오늘 오전에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다시 이제 반등하면서 코스닥 지수도 좀 회복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번 사태도 아무래도 그 셀트리온이 코스닥 지수에 미친 영향이 막대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문제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셀트리온 그룹이 뭐 10%씩 빠지고 뭐 연일 이렇게 빠지다가 또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나서니까 오늘 다시 한번 6%에서 10%씩 반등을 한단 말이죠. 변동성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발단이 된 게 이제 외국계 보고서라고 이번 사안에서는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연구위원님, 어떤 외국계 보고서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처음은 아닙니다. 예.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잘 기억하고 있는 게 모건 스탠리가 작년 11월 26일 날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게 되거든요. 네. 메모리 사이클이 곧 이제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이제 전환을 시키고요. 네. 목표 주가를 290만 원에서 280만 원 이제 하락을 시킵니다. 시장은 이제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죠. 이제 주가 하락률이 5%를 넘어가는 그런 주가 하락을 보였고요. 사실 모건 스탠리는 작년 10월 달에도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제 매도 의견을 이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출렁거렸거든요. 네. 8%가 넘는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이전의 사정황을 보면 두 달에 한 번 내지는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러한 현상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CLSA 같은 경우에도 2017년 10월 달에 SK 하이닉스를 매도 의견으로 이제 냈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이제 떨어뜨리면서 주가가 3% 넘게 하락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났었죠. 따라서 이러한 외국계 리포트, 부정적인 외국계 리포트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국계 특성도 좀 살펴봐야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도 의견이 사실 거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애플이라는 그 좋은 기업에 대해서도 매도 의견도 내고 매수 의견도 동시에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딱 그런 성향이 없다 보니까 매도 의견만 외국에서 한번 나오면 크게 휘청이게 되는데요. 셀트리온 얘기를 뭐 계속 해보자면 이렇게 악재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가장 회자가 많이 되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자가 많이 되는 게 셀트리온 하면 이제 공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더 불안해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나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부분에서 정말 어떤 외국계 보고서와 이런 공매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매도를 하지 말자, 이게 셀트리온 주주들의 그 전반적인 분위기였잖아요. 지난해에 우리 증권사에 아마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이렇게 봐도 좋을 예. 그런 주주들 운동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는 증권사로 이사가자 뭐 이런 그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셀트리온 주식과 이 회사를 우리가 키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공매도라는 게 뭐 쉽게 말하면 없는 주식을 꿔서 팔고 하락장에서 주식이 더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그 더 낮은 가격의 주식을 구입을 해서 팔면서 그 차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 할 수 있는 시점을 좀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혹은 그 매수의 어떤 비중을 좀 늘릴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만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오름폭이 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객관성은 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외국계 증권사들이 내놓는 이런 부정적인 의견은 일단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 상황에서는 다소 근거가 미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수연 기자에게도 물어볼게요. 개인 투자자들의 좀 분위기도 좀 궁금해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안 좋은 보고서가 나오고 공매도 걱정이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반길 일은 아닌데 실제로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외국계 증권사 쇼크가 있을 때마다 이런 게 공매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뭐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고 뭐 이런 보고서를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상당히 반복적으로 있어 왔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이런 의혹이 뭐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된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가 뭐 부정적으로 나오면 주가가 하락한다. 이게 어떤 공식처럼 계속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투자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또 일단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는 고객들의 그 추천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는 만큼 또 이게 연봉이 연결이 되고 이런 인센티브 구조가 있기 때문에 뭐 가정을 해보면 외국계 그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이제 공매도라든지 이런 예정이 있으면 그걸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 이미 좀 낮게 보고 있다는 전망이 좀 퍼지고 있다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계 보고서가 뭐 나오고 그리고 나서 뭐 주가가 빠지고 이런 흐름이 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는 좀 교육이 되지 않았나, 좀 익숙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아무리 익숙해진다 한들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만 왠지 피해보는 것 같고, 정보가 늦게 전달되는 것 같고, 이런 의심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연구위원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어떤 이런 외국계 매도 사인이 날 때마다 유독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 학습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조금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굉장히 큰 투자 주체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세 가지 주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가격 방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기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가격 영향, 그러니까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이거든요. 근데 외국계 증권사들의 리포트는 이러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외국계 증권사들의 리포트에 훨씬 더 많은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매도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국내 증권사들이 매도 리포트를 너무나 안 낸다는 거죠. 거의 매도 리포트가 씨가 마른 상황에서 가끔 한 번씩 나오는 이러한 외국계 증권사들의 매도 리포트는 굉장한 희소성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증권사들도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을 시장에 조금 더 이렇게 빈번하게, 이건 사실은 의견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화면 통해서도 나가는데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의견이,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는 매수 의견이 나온다고 봐야 될 거고,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매수 반, 매도 의견은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15%, 14% 됐고, 이제 중립을 얘기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거죠. 국내 증권사들에 의한 매도 의견이 거의 씨가 마른 상태에서 외국계 증권사들이 매도 의견을 내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거기에 그만큼 더 많은 관심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권사에 대한 리포트 매수 의견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 테고, 목표 주가를 설정해도 뭐 우스갯소리로 한 20-30% 까고 목표 주가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면 이제 다시 한번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좀 객관적으로 낼 수 없는 건가? 그런데 옛날에 보면 예를 들어서 모 그룹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가 뭐 전화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그 기업으로부터 그래서 리포트를 내렸다는 사례도 옛날에 있었는데. 뭐 전화만 받았으면 다행인데 2016년에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죠. 하나투어의 면세점 사업이 부진하다고 교보증권이 리포트를 냈다가 교보증권 기업 탐방 금지해서 교보증권 직원들이 하나투어의 기업 탐방을 못하게 된 사례가 있었어요. 해서 이 문제 이전에도 이제 쌓여있던 문제들이 많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K증권에서 CJ엘로비전의 사업이 좀 불투명하다 이런 보고서를 냈다가
회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삭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유진증권이 대우조선해양이 이 풍전 등화와 같다 이런 보고서를 냈다가 역시 소리 소문 없이 이 보고서가 사라진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교보증권 사태 이후에 32개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이 모여서 객관적으로 기업을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달래 이런 사상 초유의 기자회견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예. 그런데 굉장히 결기에 차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사실 그 리포트의 현황을 보면 방금 보신 통계에서처럼 2017년의 상황도 이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 그 종전 통계를 가지고 봤을 때도 전체 리포트에서 매도 의견이 0.1%에 불과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달이 난 뒤에도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증권사에 너무나 큰 고객이기 때문이에요. 기업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할 때 그 수수료 수입이 사실 막대하기 때문에 기업하고 척을 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객관적인 보고서를 낼 수 없고 칭찬이 흔하다 보니 말값이 떨어지고 그러니 한국 증권사들이 내는 매수 의견, 중립 의견 이런 것들은 믿을 게 못 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좀 이런 일들이 그리고 현상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난해 말이었나요? 이제 금감원이 증권사 현장 조사를 가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 맞지 않는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냐라는 회적인 시각도 있었고 증권사는 증권사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좀 반발을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당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일단 언급하신 지난해 말 그 현장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이 초유의 사태 때문에 금감원에서 그 대대적으로 어떤 제도 개선에 나섰고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재작년 9월에, 지난해 9월에 그 제도 개선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괴리율 그 공시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매수나 어떤 목표 주가 뻥튀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런 괴리율을 보고서에 담아서 이제 증권사들이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그런 보고서를 내도록 유도한다는 이런 방침이었고요. 또 보고서를 낼 때마다 이제 검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검수를 거쳐서 나가도록 한다든지 예. 이 보고서 자체가 좀 더 신뢰성을 가지도록 하는 많은 제도 개선을 했고 지난해 말 그 현장 점검은 이런 제도가 과연 현장에서 잘 개선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국내 증권사 대형 리서치 센터 이제 10군데 정도를 점검을 했는데 외국계 증권사는 점검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한번 알아보니까 일단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는 대외에 공표되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앞서 말씀드렸던 제도 개선의 대상이 아니고 또 이 제도 개선 자체가 그 외국계 증권사들만큼 내부 통제 절차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어떤 목표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외국계 증권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 증권사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도 개선의 어떤 큰 목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외국계 증권사들을 보면 뭐 미국이면 미국, 유럽이면 유럽 그 본사에서 그 규정이나 방침들을 내려다 주고 그 본사의 방침대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선진적인 어떤 내부 통제 절차를 거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리서치 인력이 한 2~3천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국내 증권사들은 이제 100명도 되지 않는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검수 과정 역시 좀 내부적으로 좀 허술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자주 또 이 보고서를 내야 하는 환경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기업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을 내는데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이 나서서 이제 제도 개선이라든지 어떤 현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당국 차원에서 그거를 개선하려고는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과의 사이에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부분은 예. 사실 당국 차원에서도 뭐 이제 그 리서치 보고서를 낼 때마다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굉장히 밀착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로는 계속 국내 리서치에서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증권사나 혹은 어떤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다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도 열심히 또 리포트를 올리신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에게 좀 해가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긴 한데 약간 어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나라의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한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외국계에서 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걸로 휘청휘청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독립성이 보장받았다고 해서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가 다 맞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의견들은 네. 그야말로 의견일 뿐인 그렇죠. 거거든요. 이것이 아주 정확한 분석에 기반을 한 그리고 예측력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이제 가격 예측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국내 증권사이든 혹은 외국계 증권사이든 거기서 나오는 그 이제 매수 내지는 매도 의견에 관한 부분은 투자자분들이 최종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참고 자료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뭐 독립성이라든지 혹은 자율성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증권사들에 비해서 조금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그 기업과 증권사 간의 그러한 갑을 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운 것은 분명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주가 예측을 잘할 것이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예.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온 가격 예측들을 살펴보면 맞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굉장히 반대 방향으로 가격 예측이 가버리는 경우도 흔히 관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내지는 삼성 SDS의 주가와 관련된 그런 예측들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주가는 이런 외국계 증권사들의 예측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흔히 발생을 하거든요. 예. 따라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가 항상 정확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은 사실은 조금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조금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런 것들은 의견에 관련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외국계 보고서와 외국계 증권사가 우리나라 기업을 이렇게 분석했을 때 또 하나 이제 좀 맹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부분이 외국의 회계 처리 방식과 우리나라만의 회계 처리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괴리도 있을 텐데 이게 우리랑 다르니까 너네는 뭔가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것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죠. 방식이 다르면 그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근거를 가지고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의견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는 있는데 외국계 증권사 혹은 외국 언론에 대한 사대주의 이런 것에 빠지면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은 경계해야 되고 예. 이게 우리가 세계 금융위기 겪으면서 처절하게 느꼈던 부분이에요. 해외 증권사들, 해외 금융회사들이 그렇게 잘 알았으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예측했겠죠. 그런데 못했잖아요. 미국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그런 점들 스스로 자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우리도 보는 눈을 가지고 리포트를 읽어야 하고 비판들을 객관적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셀트리온이 지금 그 연구개발 비용을 이걸 자산으로 분류하느냐 아니면 비용 처리를 하느냐를 두고 도이체방크하고 의견이 엇갈려요. 예.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이거는 자산 처리하는 게 맞다. 도이체방크의 의견은 이거는 비용 처리하는 게 맞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셀트리온이 실정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장부를 쓰는 방식에 대한 차이는 의견을 좁혀가면 되지 어디에서 비판을 했다고 해서 회사가 틀렸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제 회계 처리 방식부터 해서 어떤 인식적인 문제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좀 이런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또 얘기를 많이 한 김에 어떤 제약바이오주들 지금까지 사실 거품 논란도 참 많았고 이런 거품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뭔가 악재가 오거나 공격이 오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시장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과연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거품 논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네, 일단 제약바이오주의 잠재력은 상당히 인정할 만하다.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대가 사실은 뭐 허황된 그런 기대는 전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주가 상승의 여력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다만 현재까지 주가 흐름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돼 왔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속도 조절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주가 흐름의 차별화의 가능성을 조금 더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들거든요. 예. 모든 제약 바이오주가 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잘 나가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 중에서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현재의 흐름이 어느 정도 꺾이면서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상반된 방향으로 가는 이런 차별화의 가능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그 바이오 종목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에 대한 그런 이제 주의를 조금 더 기울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마지막으로 이수연 기자에게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제약 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취재를 하면 현장에서 느끼는 또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과연 앞으로 어떤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제약 바이오주들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의 제약 바이오주들의 분위기 마지막으로 어떤지만 전달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오늘 오전 상황으로만 봐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고 있고, 예. 그리고 외국계 전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꾸준히 갈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오주들 역시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시장에서도 역시 올 한 해는 계속 바이오주의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악영향이 있었지만 앞으로 조정을 거쳐서 더 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 오래된 지 이제 3주밖에 안 되는데 벌써부터 다사다난하다는 얘기들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움직임 보일지 그리고 증권 시장에서의 그런 흐름들 저희가 계속 쫓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슈들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컬럼니스트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연구위원 이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심층 토크 해봤고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